그중 하나가 4500년경 고대 이집트를 다스렸던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65m 높이의 멘카우라 피라미드 앞에는 신전을 세웠던 터가 남아 있고요. 그 뒤로는 멘카우라 왕 옆에 묻힌 작은 규모의 여왕 피라미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기자에 있는 3개의 피라미드 중 가장 아담한 형태라고 합니다.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 옆으로는 기자 피라미드를 대표하는 다른 2개의 피라미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높이 137m의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지금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만 표면이 남아있지만요.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피라미드 전체에 매끄럽게 다듬은 화강암을 덮었답니다.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외관을 통해 출입구를 감추는 한편 햇빛을 반사시켜 멀리서도 피라미드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다가가면 갈수록 거대하다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의 3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는 쿠프왕의 피라미드입니다. 대피라미드로 알려진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146m 높이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137m만 남아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규모 면에서도 불가사의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돌 크기만도 사람의 키보다 크고요. 평균 약 2.5톤 무게의 돌들이 230여만 개나 사용됐답니다. 나폴레옹은 이곳에 쌓인 돌을 보며 프랑스 전 국경에 장벽을 세울 수 있겠다고 감탄을 했다는데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석조 건물로 남아있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4,5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만들었던 걸까요? 경사로는 우선 제일 하단에 이제 바위를 쌓고요.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 하단까지의 모래로 경사로를 쌓는 거죠. 그리고 모래 위에 이렇게 통나무를 걸쳐놓고는 바위를 얹어서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2단을 쌓고요. 다시 2단까지의 경사로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 4단 이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거대한 모래의 경사로를 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바위를 어떻게 잘라서 배에 싣고 와서 이 꼼꼼히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은 배가 정박해야 하는 나일 강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곳 사막까지 무거운 바위를 옮겨와 피라미드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땅, 천문학적 위치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역 선정부터 건설까지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든 학문과 지혜가 종합된 결과물입니다. 쿠프왕 피라미드 앞에는 인근 모래 속에서 발견된 태양선을 복원해 전시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태양선과 함께 발굴된 부속품들도 전시해 놓았는데요. 그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1954년 태양선이 발견된 당시의 모습입니다. 발견 당시 태양선은
1224개의 목조로 해체된 뒤 모래 속에 묻혀 있었는데요. 14년여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길이 43.6m, 너비 5.9m의 태양선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4,500여 년 당시 배를 제작하는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됐죠.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태양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배인데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영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덤 옆에 배를 묻어 두었답니다. 한편 학자들은 이 태양선이 파라오가 죽을 때 석관을 이곳 피라미드까지 운반하는 데도 사용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일강에 띄울 수 있을 만큼 정밀한 태양선, 고대 파라오의 권력과 부활의 상징을 보여주는 피라미드, 4,5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걸작품들은 지금까지도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뒤로 하고 저는 당시 고대 이집트의 수도로 알려진 멤피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전설의 파라오 람세스 2세입니다. 이곳에 있는 람세스 2세의 거상은 무게만 80톤에 이릅니다. 발견 당시 다리가 떨어져 나가 이렇게 박물관에 누운 채 전시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창조이신 허타를 모시던 신전 앞에 세워뒀던 거상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첫 수도였던 멤피스. 이곳에는 당시 왕궁과 멤피스를 대표하던 창조신 허타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있었던 심한 홍수로 인해 모두 유실돼 진흙 속에 파묻히고 말았답니다. 왕국의 수도였던 그 화려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들의 현세와 내세에 대한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세는 짧은 것,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진흙으로 집을 지었고요. 내세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세의 흔적들, 즉 왕궁이나 이런 흔적들은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흔적은 주변에 펼쳐져 있는 사막지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90km에 이르는 사막에 고대 무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높이 104m의 스네프루 왕의 붉은 피라미드입니다.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의 외장석이 벗겨지면서 붉게 보인다고 해 붉은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기자 피라미드들보다 피라미드의 경사가 완만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라미드 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본 웅장한 크기를 생각했을 땐 통로가 넓을 줄 알았는데 7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와 좁은 통로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무덤 찾아가는 길이 진짜 힘드네요. 허리를 필 수가 없어서 말이죠.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던 계단을 지나자 어느 순간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천장 형태였습니다.
피라미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천장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돌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거랍니다. 벽을 뚫어 만들어 놓은 구멍을 통과하고 나면 나선형 계단이 길게 이어집니다. 높이 올라가는 걸 보니 가장 중요한 왕의 묘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4,000년이 넘게 이곳에 잠들어 있을 왕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막상 막다른 길 아래 놓여 있는 돌구덩이밖에 볼 수 없게 되자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천장을 피라미드 형태로 만든 것은 태양신에게 다가가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모양의 독창성도 놀랍지만 돌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기술력이 더 놀라웠습니다. 예, 여긴 붉은색 피라미드 아닌데요. 정말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시원하지만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도 없고 미라도 없고 돌멩이들만 몇 개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붉은 피라미드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왕이 만든 굴절 피라미드입니다. 기자에서 본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처럼 표면 부분이 남아있는 이 피라미드는 경사각이 중간에 줄어들면서 굴절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를 쌓던 중간에 각도가 불안정해서 경사각을 줄였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 피라미드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정교하게 쌓아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도구가 없었을 텐데도 보시면 이렇게 이가 딱 맞아 떨어지게 이 거대한 돌덩이를 쌓았다는 게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멤피스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가다 보면 성곽으로 쌓여있던 신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촘촘히 쌓인 벽들이 당시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들어가면 높이 6.6m의 파피루스 기둥 20개가 길게 늘어서 있고요. 그 길을 따라 나가면 피라미드의 원형인 계단식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59m 높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약 4,700여 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피라미드는 6개의 계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죽은 파라오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왕위 갱신제라 불린 세드 축제 때문입니다. 보통 파라오가 즉위하고 30년째 되는 해에 열리는 이 축제는 파라오가 자신의 성공적인 통치를 신에게 평가받는 동시에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즉위한 뒤에 30년째가 되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증명하는 수단은 약 100m 정도가 되는 거리를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달리기에서 건재함이 증명이 되면 신전으로 들어가서 신께 자신의 어떤 건재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만일 왕이 건재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왕과 똑같은 동상을 만들어서 구덩이에 던지는 의식을 통해서 왕이 다시 건재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식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계단식 피라미드를 시작으로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건설됐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후대의 파라오들은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고대 이집트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가 됐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도서관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곳의 역사는 기원전 2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곳에 보관된 자료만 양피지 70만 두루마리, 지금으로 치면 대략 1억 1천만 권의 분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지식을 집대성한 인류 문명의 보고였죠. 이 도서관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그를 대신해 통치했던 왕이 세운 왕실 부속 연구소에서 출발했답니다. 그 뒤 몇 차례의 전쟁으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2002년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표현한 이 도서관의 건물 외벽에는 각 언어의 글자들을 새긴 석판이 모자이크처럼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글을 보게 되니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뒤에는 그 당시 재건에 도움을 줬던 나라들의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월, 세 또는 럼, 강과 같은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이 세계적인 지식의 보고를 재건하는데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 이후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시대를 끝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에 세워진 원형 극장인데요. 13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 원형 극장은 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시대의 기둥들을 통해 지붕이 있었던 극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형 극장 안쪽에는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 공연자들이 쉴 수 있는 대기실도 있습니다. 이곳엔 원형 극장 말고도 독특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로마 지배 당시 귀족들이 공부하던 일종의 강의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중앙의 작은 계단이 강단 역할을 했답니다. 이곳은 원형 극장 외에도 수많은 로마 시대 전후의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시 공중 목욕탕과 로마식 저택, 공공 건물과 주택지대 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현재 이곳이 로마식 저택과 목욕탕으로 둘러싸인 유원지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카의 작은 언덕 곳곳을 돌아보고 나니 로마 시대 이곳에 세워졌던 도시 모습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이곳은 지중해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군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수도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게 됐습니다. 그 뒤 20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중심은 카이로로 옮겨왔는데요.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 됐던 당시 카이로 지역을 이집트 사람들은 올드 카이로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집트식 기독교로 불리는 콥트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을 믿는 이곳에 독특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벽 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공중교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7세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교회에는 벽에 성서의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집트로 피난을 온 아기 예수를 그린 벽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중교회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한때 이집트 교회의 본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로마 시대부터 그려진 성화 110여 점들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그림들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콥트 교인들 사이에선 성모 마리아 교회로도 통했답니다. 무엇보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교회 내부의 천장입니다. 나무로 된 아치형의 천장으로 가운데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보였습니다. 이 천장은 노아의 방주를 표현한 거랍니다. The church is called Virgin Mary Church. It's built in a special design. It looks like Noah Ark. The design for any church got one from three. First one is a cross because of the cross. Number two is circular because circular doesn't have beginning or end, like what Lord just say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this is the last one here. It looks like Noah Ark. 이외에도 기독교나 성당과는 다른 콥트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을 바치고 있는 좌우 기둥은 12제자를 의미한답니다. 사제가 설교하는 설교단 밑에 놓인 15개의 기둥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와 12제자 그리고 이집트에 기독교를 전파한 2명의 성인들을 상징한답니다. 기원전 42년경 이집트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이집트 사람들은 콥트교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이집트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카이로의 상징은 뭐니 해도 모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에만 300개가 넘는 모스크와 1000개 가까운 첨탑이 있는데요. 그중 이번 뚫른 모스크는 카이로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이슬람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성벽처럼 이중벽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897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성벽 위에 세워진 구조의 모양이 마치 병사들이 모스크를 지켜주는 형상처럼 보였는데요. 이곳은 건설 당시 군사들의 훈련 용도로도 사용됐답니다. 이번 뚫는 모스크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13세기에 만들어진 첨탑 때문인데요. 높이 40m의 이 첨탑을 가기 위해선 나선형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첨탑 정상에서 보니 카이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카이로를 모스크의 상징, 첨탑의 도시라 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슬람 사원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평안과 안정을, 방랑자들에겐 휴식을 주는 사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슬람 사원은 또 다른 생활의 공간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만일 전시에는 이곳에 작전 지휘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스크가 주변 그 무슬림들의 삶의 어떤 생활 공간, 중심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식혀질 무렵이면 나일강의 밤 풍경은 낮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 위를 떠다니는 배마다 흥겨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집트 전통춤으로 알려진 탄누라 댄스의 음악입니다. 원래 탄누라 댄스는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종교 무용에서 시작됐습니다. 색색의 치마가 도는 것은 지구와 우주의 움직임을 상징하는데요. 보통 남성 무용수들이 악사의 연주에 춤을 추게 되죠. 단순히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신과 교감을 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찬란한 고대 문명은 나일강을 따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000년이 흐른 지금 이곳은 고대 문명과 세계의 종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일강이 고대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냈다면 사막은 문명의 훼손을 막은 또 하나의 모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카이로에서 차로 6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막지대 바하리아로 출발합니다. 이집트는 약 8천만 명 중 97%가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사람들은 물과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나일강이야말로 신이 주신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물이 불어나는 주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일강의 수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나일강 곳곳에 설치해 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나일로미터입니다. 이곳 나일로미터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놓은 상태라 나선형 돌계단을 따라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를 보니 중앙에 20m 높이의 돌기둥을 세우고 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벽 쪽으로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요. 통로를 통해 강물이 유입되면 이곳에 차오른 물의 양으로 수위를 측정했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일강 범람의 기준은 약 10m 정도. 이 기준을 넘으면 홍수가 나고 수위가 낮으면 가뭄이 생긴다고 판단했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사람들의 생명과 터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번엔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음의 땅이라 불렀던 사막지대에 있는 오아시스 마을을 찾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막. 이 거대한 사막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모래만 있는 불모지 땅이지만 때론 광활한 대자연은 놀라운 비경을 그려냅니다. 황량한 사막 풍경에 지쳐갈 점 사막은 신기루라는 또 다른 비경을 선사합니다. 사막을 달리길 6시간 정도. 사막을 배경으로 조금씩 푸른색의 풍경들이 등장했습니다. 풍경이 바뀌는 걸 보니 오아시스 마을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일강 서쪽 사막에 위치한 바하리아. 약 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군청 소재지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곳에선 황량한 사막 풍경 속에서 보기 드물게 푸른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녹지 주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바하리아 오아시스. 드넓은 사막 안에서 사람들은 이런 보석이 숨겨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까이서 보니 물속도 모래로 가득해 멀리 보이는 나무가 아니었으면 어디까지가 오아시스인지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품지 못할 것 같은 사막도 오아시스로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나 봅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이 있어야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막은 오아시스나 또는 강, 물이 있어야만 더 사막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싸여진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오아시스를 보면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곳 오아시스 주변에서는 모래 속에 하얗게 뿌려진 가루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염분입니다. 아주 옛날엔 이곳 전체가 바다였던 흔적들로 한여름이면 50도를 넘는 뜨거운 기온 때문에 땅속에 있던 염분들이 모래 위에 나타난 거랍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생명의 나무라 불리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물만 있으면 사막 어디서든 자랄 수 있는 대추야자 나무. 열매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이곳 바하리아에서도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대추야자 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배가 잘 될 때는 보통 나무 한 그루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집트인들의 한 달 임금이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신 20m가 넘게 자라는 대추야자 나무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바하리아 오아시스 덕분에 물 걱정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물을 모아 수로를 내주고 11월이 되면 대추야자나무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답니다. 오아시스 덕분에 어딜 가나 온통 녹음이 푸르른 바하리아 마을. 한데 마을을 돌아보니 당나귀마다 풀들을 가득 싣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많은 풀들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 한 아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곳은 외양간이었는데요. 오아시스 덕분에 곳곳에 풀들이 널려 있으니 뜨거운 태양만 피한다면 가축을 키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막에 살고 있지만 오아시스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물은 곧 삶입니다. 하루에 가족들이 쓸 만큼의 물을 담아오면 식수로 쓸 물을 먼저 만드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천에 물을 걸러 물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모래를 제거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걸르고 나면 물을 모아 조그만 항아리에서 한 번 더 정화해 사용하는데요. هذا الماء نظيف نظيف؟ خطير أيوة. خطير لا لماذا لا؟ نظيف مي نظيفة. لا لكن لماذا تفكر في هذا الماء نظيف عشان خاطر المعدة تبقى مية نظيفة، مية يعتبر مية معدنية. احنا بننظفها نعمل لها كده عشان تبقى نظيفة.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방식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그런망에 한 번만 걸러놓은 물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한답니다. 아주 신선한. 이렇게 가족들이 썰 물이 준비되고 나면 모여 앉아 함께 식사 준비를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집트 전통빵 에에쉬를 물에 담궈 놓는데요. 빵을 물에 적셔서 딱딱한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식사하기 직전 모래를 닦아내기 위해 그릇을 씻고 나면 사막 생활의 지혜가 담긴 소박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저도 아흐마드 씨 가족의 초대로 가족 식사에 합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손님이 오면 갖고 있던 마지막 식량까지 내줄 정도로 손님 접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관습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제외하고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관습 때문인지 큰 소리로 불러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아랍인들에게 손님 접대는 아주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로 언제든 물을 먹고 쓸 수 있지만 주변이 온통 모래뿐인 사막에서의 삶은 그다지 녹록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이곳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지 궁금해졌습니다. الحياة بتاعتنا احنا اخذنا عليها. تعودنا خلاص. تعودنا على كده، على الجو الحر. العيشة دي تعودنا عليها. طبعا اي واحد يجي ما عندوش الحياة دي مختلفة بالنسبة له. فهي طبعا يبقى سعيد جدا. 오아시스를 통해 이곳 사람들은 사막을 행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광활한 사막의 크기에 비하면 오아시스는 조그마한 샘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는 녹음을 만들고 인간들을 품으며 불모의 땅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곳 역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가스로 올드시티는 12세기에 만들어진 중세 이슬람 도시인데요. 거대한 요새처럼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새 형태로 성체와 주거 지역을 지은 것을 카스바라고 하는데요. 건설 당시 이곳에는 약 2,500여 명 정도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로형 도시는 기본적으로 적의 침입을 용이하게 막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요. 이집트 내에서는 저도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아주 잘 갖춰진 이 카스바를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 2,500여 명이 거주한 흔적을 마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를 이용해 곡물을 빻았던 방앗간입니다. 이렇게 1000년이나 된 도시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 기후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랜드마크는 바로 모스크입니다. 도시의 크기에 비해 모스크의 외관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내부는 어떨지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공간인데요. 아치형 홈은 모든 이슬람 신도의 기도 방향인 메카를 가리킵니다. 이 모스크 구조 중 제 눈길을 잡은 것은 흑벽돌로 지은 21m 높이의 첨탑이었습니다. 약 3층 높이의 첨탑을 올라가려면 가파르게 만들어진 좁은 통로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첨탑 전망대가 가까워오자 밖의 풍경이 궁금해졌는데요. 천년 동안 이곳 사막을 지켰던 가스로 올드시티. 지금은 대추야자 나무를 사이에 두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광활한 사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막 색깔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쯤 모래는 물론 피라미드처럼 서 있는 봉우리들조차 먹물을 뿌려놓은 듯 온통 검은 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의 검은 돌, 먹빛 바위산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진 이곳을 이집트 사람들은 흑사막이라 부른답니다. 저 멀리 피라미드를 빼닮은 봉우리들까지 온통 검게 물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Long time ago, okay, all this desert, okay, was sea, okay, and all the stone like this, like color, like yellow, okay, but why count black? By volcano, no volcano start from under the sea, underground, and all the stone, okay, like yellow color or another color, coming to up in water, but would be hot, and touched by water make it black. You understand? Yeah, all like stone will be hot, hot much. If touched by water, make it black direct. 태고적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를 마주하고 있자니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흩어져 있는 까만 돌들은 철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부딪히면 쇳소리가 난다고 하기에 호기심에 저도 돌을 두들겨 봤습니다. By this, like we know, if you touch, okay, you touch this, you will make a charge. You understand? Can make a fire. Sound, you know, sound, So, sound. that sound and make fire also. But we like more time, and now we cannot see 흑사막과 묘한 경계를 이루며 모래사막이 이어지는데요. 이 길 끝에는 또 어떤 사막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 오늘은 특별히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장작불 하나에 의지해 사막의 밤을 보내야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사막의 밤이 찾아오면 노래로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았는데요. 어색함도 잠시 그들의 리듬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사막의 하룻밤은 깊어갑니다. 사막의 새벽 기온은 10도 내외,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침낭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새벽동이 막 떠오르며 사막에도 서서히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놀라운 풍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은 현지 주민들에게 텐트촌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텐트 크기의 바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사막에 섬처럼 서 있는 바위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막의 또 다른 풍경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길도 표지판도 없는 길을 그것도 모래 위를 달려야 합니다. 모래밭에 바퀴가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선 운전도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20분) 정도 사막을 달리다 보니 멀리 하얀 눈이 쌓인 기묘한 바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백사막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게 수백만 년 전 바닷물이 차있다 빠지면서 암석들이 물과 바람에 깎여 독특한 모양의 형상들을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물과 바람이 만든 조각상이라 할 수 있죠. 눈밭처럼 하얀 바닥은 바닷속의 석회암 지층이 드러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교실에서 봤던 분필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Right. 예, 분필 같아. And you teach children in 아, school by 예. this 예, one. 뭉킨. Yeah, why not? 예, Can do 분필 it. 같아. 이곳 백사막은 이집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 백사막 한쪽에 까만 돌들이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돌을 자세히 보면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꽃돌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신기해서 몇 개 주워 보았습니다. We think for a long time, okay, the volcano starts in Black Desert.
Okay, but here because this desert was sea, okay, we have here like black desert was in north, and white desert was south. South, Okay, and here the weather like all windy, coming from north to the south, and this like small stone like jump by volcano and by water coming to until white desert. By this you will find like white and like small stone like black, and you see like flower stone. 바다와 화산, 바람이 만나 만들어낸 웅장한 대자연이 태초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영겁의 시간 속에 형성된 사막의 독특한 풍경은 이집트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사막의 경이로움을 가슴에 담고 다시 오아시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아시스 마을에 가면 길가에 뚜껑을 감싸놓은 물 항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나는 사람 중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뚜껑을 열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둔 것인데요. 마시는 내내 낯선 손님에게 물을 대접하는 이들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집니다. 물 항아리가 이제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물 항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자선하는,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보면 아랍인들의 그 관대함을 이 물 항아리 하나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가끔씩 조금씩 맛을 보고. 이곳 마을에서는 물이 귀한 사막 땅에 물이 많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수박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수박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싶지만요. 사실 수박은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이집트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지어온 농작물입니다.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 우리처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필요도 없고요. 오아시스 덕분에 물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수박이 자라는데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مرتين بس أسبوعاً. لو المية الكتير نزلت من فوق الزرع كل يوم كله يموت. ما يبقاش في الزرع فاهم. بنملى بالجركن يعني الجركن و 20 لتر ده بنملى بالجركن نحطها هنا شوي شوي وبعد ما نخلص نروح على كأنه ما خدش. 무함마드 씨가 자신이 키운 수박을 보여주겠다며 나무 그늘 밑에 숨겨놓은 것을 가지러 갔는데요. 가지고 온 수박을 손으로 몇 번 굴리면서 내리치니 단단했던 수박이 쫙 갈라졌는데요. 이것도 나름 노하우가 있나 봅니다. 빨갛게 익은 속을 보고만 있어도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Very good, very 맛있어요. good. 헬로. حلو. 우선 첫 맛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막에서 재배되는 그런 수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도도 아마도 더운 날씨 때문인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수박 농장의 경우 오아시스와 거리가 멀다 보니 마을 우물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박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펌프기를 통해 지하에 흐르고 있는 물을 끌어올린 겁니다. 덕분에 오아시스가 근처에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물 걱정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우물 앞은 더위를 잊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 오아시스 마을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메마른 사막 땅에도 생명의 물을 적실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오아시스 사람들의 삶도 좀 더 여유로워졌고요. 하지만 그들은 물의 고마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러했듯 그들 또한 사막에서 나고 자란 사막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5,000년이 흐른 지금도 나일강에는 이집트 신화와 역사 속 유적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남긴 문화유산들은 인류 문명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웅장함과 정교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집트는 여행자의 영혼을 사로잡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의 수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는 땅 이집트. 어쩌면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 또 다른 신화가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